오늘은 이제 왜 칠성날일까? 7월 7일이니까 칠성날인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양이 제일 강한 것은 5월 5일 단오라고 하지만 양이 이제 완성되는 것은 7월 7일에 양이 완성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누잖아요. 이제 음한 기운, 양한 기운 이렇게 있는데, 동양에서는 이제 음은 이제 병을 불러일으키고, 음하면 귀신하고 영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체온이 낮아지면 암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병에 들기가 쉬운데요. 체온이 좀 높아지면, 아주 높아지면 이제 진짜 아픈 거고, 그래도 조금 약간 이제 몸에 열이 있다라는 것은 병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건강하다 할 수가 있는데, 양이면 이제 삿된 것이 물러가고, 음은 삿된 것이 모이고, 이게 이제 삿되고 좋고 본래 개념을 세우면 안 되는 건데, 밝음은 좋고 어둠은 나쁘고 본래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의 몸에게는 밝은 게 이제 더 건강해지고, 어두우면 이제 사람의 몸이 더 약해지고, 생명에게는 좀 밝은 게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양이 완성되는 게 7월 7이라는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도 양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7보다 더 큰 게 9이긴 해요. 근데 이제 9를 이제 완성이라 하진 않고 7이 완성되고 7이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지는 거라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가장 이제 치성한 것은 5죠. 근데 5는 5하고 10은 목화토금 중에 토의 기운이고, 2하고 7은 화의 기운이고, 4하고 9는 이제 금의 기운이에요. 이제 그 숫자를 따지는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심지어 핸드폰 번호도 2076 이러면 이제 6으로 끝나잖아. 이걸 다 더하면 2076, 다 더하면 뭐지? 2076이니까 15잖아, 15. 저는 2076을 다 더하면 15예요, 15. 다 더하니까 15야. 15는 무슨 격이라고 그러던데, 15는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다 더하니까 22야. 그러면 이제 그 숫자가 22면 거의 재난격, 굉장히 안 좋은 격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맞냐? 그런 건 아니에요. 숫자로 이렇게 장명도 이렇게 한자 획수를 가지고 이렇게 지어서 22획이면 나쁘고 15획이나 7획이면 좋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이 모두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 1하고 6은 물을 뜻하고, 2하고 7은 불을 뜻하고, 3하고 8은 목을 뜻하고, 4하고 9는 금을 뜻하는 그런 숫자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 대입을 하려면 안 맞는다. 날씨가 내일하고 모레하고는 이제 위성이 발달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지만, 한 달 후의 날씨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1하고 6은 물이요, 2하고 7은 화라고 나름 법칙을 정해놨고, 이렇게 신축년이고 올해 이제 무슨 월이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자연계의 변수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살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크고 추측이 안 맞더라. 우리가 삼성전자가 어제 그렇게 많이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는데, 어제 하고 그제 바바바박 떨어지더니 이게 바닥인가? 더 대바닥이 나오는가? 그걸 알면 누구나 오를 것만 사고 내릴 건 안 사죠. 똑같아요. 자연계 현상도 똑같아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황산 스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20년 전에는 지공 스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개명을 해서 황산 스님으로 개명을 했어. 개명하면 왜 개명했겠어요? 더 좋아질까 싶어가지고 더 좋아질까 싶어가지고 개명을 했어. 근데 더 좋아질까요?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장명가한테 가서 지금 이름이 나쁘니까 꼭 개명하세요 라고 하면 맞을까요? 몰라요.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 나을까? 몰라요. 그게 어제는 어떤 보살님이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집을 구하겠다라고, 지금까지는 전세에 살았는데 집을 구하겠다라고, 스님이 그래도 좀 아시니까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긴 뭐합니까. 근데 그것도 그래. 아니 이제 이렇게 집을 구하는 데 대한 걱정이 뭐냐면 샀는데 떨어질까 봐 걱정인 거잖아요. 아들이 신혼부부 나서 집을 샀는데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못 사게 살까 말까 엄마로서는 걱정이 심한 거예요.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것도 역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이렇게 정해져서 어느 때는 올라가고 어느 때는 내려가고 그러는데요. 하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칠석날인데, 칠석이라는 것은 양이 이제 이렇게, 하늘은 이렇게 목의 기운, 화의 기운, 땅은 물의 기운, 땅의 기운, 지수잖아요. 지수는 땅의 기운, 화풍은 하늘의 기운, 이라 할 수가 있어요. 땅의 기운은 우리가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힘, 에너지, 정력,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하늘의 기운들은 정신을 담당하죠. 정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안 받으면 맹꽁이가 되는 거예요. 남의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동물처럼 사람은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았다 할 수가 있지.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았나? 머리가 하늘에 이렇게 있어. 돼지는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만 있고 사람은 하늘에 이렇게 있고. 그 돼지는 동물은 이제 잘 하늘의 기운 못 받고, 우리는 딱 이렇게 하늘을 딱 볼 수가 있어서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은 신기하게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았어요. 하늘의 기운이란 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게 하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는 어떨 것이다, 과거는 어떨 것이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떨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정말 부처님은 계시나? 하나님은 계시나? 뭐 칠원 성부님 뭐 이런 분들은 계시나?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사 구체적으로 계시나가 아니라 계신다고 믿고 제사를 모시고 막 그렇게 했던,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고대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어디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자연에. 그런 것이 하늘의 기운을 받을 수 있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문명은 발달해 왔고,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런 하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이 완벽하게 알 수는 어렵겠죠. 완벽하게 안다는 거는 부처님이 된다는 거고, 완벽하게 알기는 어려워도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죠. 왜냐하면 하늘의 기운은 정신의 기운인데, 하늘의 기운을 잘 읽을 수 있고 잘 받을 수 있고 하는 사람은 더 행복해지기 쉬우니까, 더 성공하기 쉽잖아. 더 이렇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홍익인간을 실천하기가 쉬워요. 하늘의 기운을 모르면, 받지 않고 모르면 이기적이기 쉽고 불행해지기가 쉬워요. 우울해지기가 쉽고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발전이 안 돼. 서로 싸움만 가득해. 치고받고서 자기 암만심만 놓고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 그러니 좋은 말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 망하고, 이건 것은 하늘의 기운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꽉 막혀서 하늘의 기운을 받지 못해서, 하늘의 뜻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죠. 그럼 하늘의 뜻은 어떻게 받나? 칠성기도를 열심히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칠성기도를 열심히, 부처님 전에 기도를 열심히. 근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인 것인데요. 하늘의 기운을 받아지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지 잘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면 하늘의 기운을 잘 받는데,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해. 말로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실제 행동은 늘 화를 내. 늘 시기 질투를 해. 늘 이간질을 해. 아니, 자기는 이간질 한다고 한 게 아니고 좋은 말 해준다고 얘기해 준 거였어. 근데 남이 볼 때는 쟤는 늘 이간질. 쟤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딴 말하고 서로 분란을 일으켜. 자, 그러면 하늘의 기운을 잘 받는 걸까요? 하늘의 기운을 받는 법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108배를 하는 게 하늘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과 행동은 욕심 많거나 화를 많이 내거나 이간을 일삼거나 양소를 일삼거나 악구를 일삼아. 자, 이거는 모양새는 하늘의 기운을 받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이렇게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효과적인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모양새는 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이제 딴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기운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한가, 자비심으로 가득한가, 용서로 가득한가, 믿음으로 가득한가, 신뢰로 가득한가, 그것이 척도가 될 수가 있죠. 상대를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가.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연민히 여기고 함께 하려고 그러고, 좌절보다는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또 그래도 우리 함께 다시 행복해야지 않아? 지옥에서도 전쟁과 이런 재앙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남과 북이 막 서로 총불을 들이고 계속 대포질을 해대고 미사일을 쏘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야지. 그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그 자비를 실천해야 돼. 이렇게 계속해, 이런 게 하늘의 기운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밖에 세상 사람들이 몰라. 돈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면 이제 먹 같은 취급을 받고, 돈 많은 사람은 기기양양, 의기양양하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기운을 받는 사람은 재물이 있으면 편리하고 기분 좋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 자비, 평화지.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세상이 더 자비롭게 행복하게 나아가는, 돈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기운을 받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다른 스님한테, 다른 선지식한테,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자칫 나만심에 빠져들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효과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실천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이야기를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석을 해내야 돼요. 내가 좋은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걸 잘 분석을 해서 내 걸로 소화를 해내야 되는 거죠. 자연계는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재물도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거다 싶은데 아니고 그냥 내려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늘의 뜻을 잘 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도 공부도 하고, 공부라는 게 우리 스님이야, 뭐 스님들이야, 진리에 대한 공부만 하면 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도 돼요. 진리에만 나아가면 돼. 근데 살면서 나는 부자도 되고 싶고, 그래도 우리 아들, 딸도 떵떵거리고 살게 하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경제 공부도 해야 되고, 정치 공부도 해야 되고, 몇 가지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알아듣고 공부하고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합을 하고 하는 그런 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보살님이 물어봤을 때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전세에서 자꾸 사고 싶다라고.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한대. 계속 오른다고.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른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지금 꼭지까지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까요? 이건 몰라요.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해요. 지금이 꼭지인지, 아니면 어깨인지, 허리인지, 무릎인지. 이건 확률상으로 어느 정도 추측이, 꼭지를 맞출 수는 없어요. 이게 제일 높다라는 것은 맞출 수, 아무도 신도 몰라, 신도. 아니, 마치 한 달 후에 날씨가 비 올 건지, 눈 올 건지, 그건 알겠네. 눈 올 건지, 비 올 건지. 눈은 한 달 후에 안 올 거 아니야. 한 달 후에 비가 올 건지 맑을 건지는 몰라요. 이거는 하느님도 모를 거야. 이거는 하느님도.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탁 짚어서는 모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인 것 같아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데이터 분석이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하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니 하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 가깝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행하는 게 하늘의 뜻이 가깝겠어요?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하늘의 뜻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자비롭고 평화롭고 이런 것이 하늘의 뜻이야.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늘의 뜻이라는 자체가 우리 이상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상세계. 아니, 저 하늘의 제우스나 이제 여호와나 이런 또 이렇게 제석천왕이나 이런 분들이 포악한지 아니면 이렇게 되게 선한지는 모르겠어. 제우스는 보니까 엄청난 바람둥이더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제우스의 부인이 엄청 많아요. 부인 몰래 딴 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곤욕을 치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 거 보면 하늘의 신도 모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세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자비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 라고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정보를 듣고 수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데이터로 이렇게 내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늘의 뜻은 서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법칙들이 작용을 하죠. 부동산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어쨌든 사이클들을 쭉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했어요. 그죠? 상승을 했어. 그리고 2008년 여름, 가을부터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서 2015년, 14년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게 약 6년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그랬어요. 그러고
그리고 2015년, 16년부터 다시 또 엄청난 상승.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상승도 엄청났어요. 근데 지금도 다시 2015년부터 쭉 해서 지금 2021년까지 엄청난 상승을 올라왔는데요. 그거는 세계적 현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들리는 소문만 생각을 하면 우리 정말 많이 올랐다. 야, 이리 많이 올랐으면 내 경험상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자, 그런데 제가 데이터 분석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끝이냐, 이게 꼭지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이 있어요. 그 판단 기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세계적 현상,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다른 나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22%나 주택 가격이 상승했어요. 작년 대비 올해 우리나라는 10%도 아직 성장 안 했어요. 이제 막 10% 정도 성장이? 아니, 오른 게, 가격 오른 게, 가격 상승이. 그 외 유럽들도 지금 다 15% 정도 작년 대비 올해 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선진국이라는 데는 15%에서 25% 사이에 계속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2019년 대비 2020년은 더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격 하락했지만 2020년 후반기에는 엄청난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2년, 3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덜 올랐어요. 그것은 왜 그렇겠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왜 덜 올랐을까요? 우리나라가 돈을 덜 풀었을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서 많이 풀었어요. 유동성이 굉장히 증가돼서 미국은 엄청나게 재정 대비 한 20% 정도를 더 많이, 한 10조 원, 10조 달러 정도를 풀었어요. 그러니 미국은 가파르게 돈을 많이 풀었으니 돈 많이 풀면 제일 먼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그런 것도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면 돈을 많이 푼다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금리를 인하시킨 거예요. 금리 인하하면 제일 먼저 오르는 건 부동산이 제일 먼저 올라요. 그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올랐어. 정부 정책이 엄청난 거였어요. 정부 정책이 지난 몇 년 동안 25번? 30번? 30번이나 계속해서 이 부동산을 억누르고 계속해서 눌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올랐어. 그만큼 상승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자, 팽팽한 공기가 들어간 공이 물 속에 툭 들어갔을 때 조금 들어가면 올라오는 힘이 세지가 않아요. 공이 쑥 들어가면 올라오니 굉장히 크잖아요. 폭발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코로나인데다가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엄청난 재정을 확대를 했어요. 많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푹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큰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 더 올라오면 안 돼. 온 국민들은 지금도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라면서 정부 욕을 엄청 많이 하죠.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더 오르냐. 근데 자, 이것은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참 착각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나름 공부를 해보니까 하늘의 뜻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착각하고 있다. 더 오를 수도 있는 걸 억제해서 이만큼인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많이 오른 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꼭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이 적정가인 거예요. 많이 올랐지만, 자, 우리도 여기 주택을 사야 되는데, 요 앞에 우리 거 아니거든요. 주택이 있잖아요. 이걸 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2013년도에 요 땅을 사면서 저거까지 했으면, 저거 이렇게 같이 샀으면, 뭐, 꿀이지 뭐. 꿀이지 뭐. 근데 그 이후에 뭐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3억 얼마 이렇게 아, 그럴까요? 네, 곧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 이후에 다시 또 한 1년 좀 지나니까 4억도 이렇게. 아, 그런가요? 아이고,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 그 이후에 할 수가 없더라고. 그 이후로는. 그게 참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르던데요. 우리 서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올랐다라고 그렇게 느끼는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살펴보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지금이 적정하다. 적정하다고 해서 더 내린다는 것도 아니고 오른다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이제 몰라요. 지금 달마다 오른다 하더라고 지금. 근데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는 또 알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슴쯤 올라왔을 때가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저 무릎이나 바닥에 있으면 거래가 절벽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2014년도, 15년도 그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더 안 사요, 사람들이. 내놔도 안 팔려. 싸게 내놔도, 1억이나 더 싸게 내놔도 안 팔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더 내릴 것 같아. 더 내릴 것 같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제 가슴까지 오잖아요. 가슴쯤 오면 거래량이 폭발해요. 그래서 내리면 바로 나가는데요. 그때 팔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그때는 가슴이니까. 근데 어깨쯤 이렇게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래량이 줄기 시작해요. 내놨는데 수요는 있긴 있는데 보고는 가. 팔릴 듯 말 듯. 그래서 좀 이따 팔려요. 그러면 이제 어깨쯤 온 거야. 그러면 이제 가격이 야, 이제 비싸다. 가슴만 해도 서로 살려고 하지. 이제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어깨쯤 오게 되면 야, 이제 비싸다. 그렇지만 더 오를 것 같은 거죠. 어깨니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더 살려고. 지금 신혼부부 똑같아. 이제 사야 되는데, 아니, 살까 말까? 지금 전세에 있는데, 더 오를 거라는데, 사야 되나? 그래서 막 알아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검색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오른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그래. 어깨가 오면 사람들이 다 열광해요. 오를 거야 하는데, 막상 손이 안 나가는 거죠. 비싸니까. 그래서 거래가 줄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제일 꼭대기 오면 제일 비싸. 이때는 이제 거래량이 절벽이에요. 신문이나 어디서나 이만큼 올랐어요. 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지금 정부가 어쩌고 정책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때는 내놓는 사람은 제일 높게 10억씩 내놓는데요. 사는 사람은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머리 꼭지 위에서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상승이 많이, 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그 가격에 내놓으면 안 산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그러면 좀 더, 그다음부터는 조정받아 내릴 거 아니에요? 이쪽 어깨, 이제 오른쪽 어깨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가슴 아프지, 이만큼까지 올랐다가 근데 좀 낮게 팔으려니까 안 돼. 다 팔으려니까 좀 기분이 나빠. 그렇지만 뭐 급한데 어떻게. 더 내릴 것 같은데. 더 내릴 것 같아. 과거를 보니까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내리더라. 이러면. 근데 이상하게 이쪽으로 올라올 때는 이쪽으로 올라올 때는 많이 팔려, 거래량이 많아서 그냥 나두두 하는데 내려갈 때는 꼭지부터는 절벽이에요, 절벽.
아무도 손을 안 내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신혼 부부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자기가 사는 집이잖아. 이거 투자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서로 다른 거죠.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거주 목적은 그냥 시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클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높아졌다가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겠냐고, 부동산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실거주하는 목적으로 사는 것들은 그냥 전세보다는 매수할 수 있으면, 구입할 수 있으면 등기 이전을 내 앞으로 해놓는 게 나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가 나을 수 있죠. 근데 투자 목적은 다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내가 그 손익차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팔면은 득을 얼마큼 벌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 난감한 시기죠. 지금은 하지도 못하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때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신혼부부는 또 좋은 게 있잖아. 신혼부부는 뭐가 좋죠? 이자율이 좋아요. 정부의 정책을 잘 해줘서 대출할 때 대출 이자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2%대 아니겠어요? 그죠? 신혼부부니까?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무조건 해야 되죠. 왜 무조건 해야 되죠?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플레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미국만 해도 인플레가 지금 4.5대를 찍고 더 이렇게 4.5 정도 되고 있어요. 유럽도 지금 3%가 지금 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플레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3%가 되면 이자율이 2%다. 이러면 당연히 돈의 가격이라는 게 물가 지금 내년에 지금 10만 원 하던 것이 내년에 10만 3천 원, 10만 300원? 하여간 해서 내년에 그 가격이 돈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보면 지금의 100만 원이 내년에 내면 97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만 원 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자를 내는 것은 2%대다라면 당연히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야. 생길 돈이 없어서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안 해도 되지, 뭐 할 수가 없지만 뭐를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 이렇게 2%, 3%, 4% 물가가 상승된다는 것은 거기에 식료품만 있는 게 아니라 땅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2%의 그런 거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거지.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면 젊었을 때 20대면 그러면 모험도 한 번씩 해보는 거야. 안전하게 가는 것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다가 이래 됐잖아. 너무 안전하게 살다가 이래 됐어. 이렇게 젊었을 때는 한 모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잘해보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든 실패하든 더 나을 수가 있죠. 2시 안 한다고 안 했어요? 네. 출석기도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은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자원이 풍부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소련이 이제 이렇게 무너질 때, 소련이 어쩌다가 저렇게 무너졌을까?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으로 있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뭐 이렇게 카자흐스탄이든지 뭐 이렇게 아르메니아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 그때 연방들이. 그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소련에서 러시아가 됐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거지? 당시에? 뭐 옐친 대통령이 뭐 잘못했나? 뭘 잘못했나? 후르시초프가 어쩌고 해가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 얘기 나오고 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 여기 머리에 여기 이상한 거 새겨진 그분 있었잖아. 여러분들은 왜 소련이 러시아로 이렇게 돼서 90년대 엄청나게 러시아가 고생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한테 도움도 받았어요. 러시아가.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러시아는 석유 강국, 원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거예요. 지금도 원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원이 풍부하다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는 엄청난 이제 자원으로 이렇게 우주 강국, 군사 강국이었어요. 군대가 엄청 많았고 뭐 미사일, 위성, 핵 이런 곳에 미국하고 맞짱을 뜰 정도로 굉장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산업이 다 발달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미국은 여러 가지 산업, 제조업이든 무슨 산업이든 뭐 모든 산업들이 다 발달이 돼서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그렇게 강국이었지만 소련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련은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자금들을 석유를 파서 석유 팔아가지고 원유 팔아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군사도 또 뭐 그 무기도 다른 어떤 그런 것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가 계속 나와. 처음에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쪽에 아르메니아 쪽에 석유가 엄청나게 펑펑펑 쏟아졌어. 카스피해 근처에. 그냥 꽂기만 하면 석유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뚫기만 하면 나왔대. 뚫기만 하면. 그러다가 이제 거기 다 나오니까 시베리아 쪽으로 들어가니까 시베리아에서 뚫기만 하면 나오고. 시베리아 점점 이제 중앙 쪽으로 쭉 진출해. 지금도 막 원유가 끝없이 나와요. 지금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출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그것은 자원으로 인해서 자원의 역습이라고 해야 되나? 자원의 재앙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원이 너무 많으면 좋은데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것만 너무 믿었던 거예요. 석유 자원만 너무 믿었어. 그런데 석유 원유라는 것이 가격이 늘 상승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승했다 하락하고 상승했다 하락하잖아요. 73년도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엄청 올랐다가 툭 떨어지게 돼요. 80년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한테 이런 정보를 줘요. 야, 저기 소련이 너무 원유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원유 가격이 툭 떨어지면 소련은 망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그때부터 원유 가격을 엄청 폭락시키게 되는 거야. 결국 소련은 원유만 너무 믿고 있다가 원유 가격이 폭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라토리움을 하고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가 되게 되죠. 원유 가격으로 인해서 자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비슷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는 올해 들어서 화폐 개혁을 했는데 100만 분의 1로 화폐 분해를 했어요. 100만 원이 1원이 된 거예요. 100만 원이 1원이. 베네수엘라는 지금 재작년에는 100만 배 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100만 배야. 이제 상상이 잘 안 가죠. 1000배 이상을 1000배, 만배가 물가가 오른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어느 나라가 원유가 제일 많이 묻혀 있을까?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제일 많이 붙여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매장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한때 베네수엘라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GDP 1, 2, 3, 4위까지 했었어요. 미국, 뭐 일본, 독일,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 지금 물가 상승률이 100만 배가 100만 프로가 되면 이거는 뭐 말 다 했지. 거기는 빈곤층이 96%가 빈곤층이에요. 빈곤층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국민 중에 96%가 빈곤층이래. 1%만 잘 살고 96%는 밥 세 끼도 잘 못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빈곤층이 많지는 않아요. 빈곤층도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기초수급을 줘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가난한 것보다는 아예 가난한 게 차라리 나은 게 우리나라는 아예 가난한 게 차라리 나아요. 어정쩡하게 가난하면 참 난감해요. 근데 이제 그 베네수엘라는 절대 빈곤층이 96%가 그렇다니까요. 그것도 왜 그러겠어요? 자원의 재앙이에요. 석유 매장량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그 석유만 막 팔아가지고 하다가 결국 아무 다른 시설들을 하지 않았던 거야. 석유 가격이 좀 약간 미쳐가지고요. 쭉 올랐다가 100달러까지도 올랐다가 10달러씩 20달러로 푹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100달러까지 올랐다가 푹 떨어져. 작년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70달러대가 됐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3월 달에 마이너스였다고. 근데 지금 70달러가 넘어.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심한 게 석유인데, 베네수엘라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석유 가격이 막 오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석유 이런 곳에 더 많은 그 재원을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이 오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오른다고 확장을 더 많이 해. 뭐 우리 가격 확장을 더 많이 하고 뭘 더 확장을 많이 하고. 근데 석유 가격이 또 폭락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리면 또 이제 너무 확장한 것이 리스크가 돼가지고 빚을 진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좋으니까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국가 정책도 복지 정책을 많이 쓰고 뭣도 많이 쓰고 석유 하는 데도 뭐 많이 하고 했는데 다시 또 폭락하게 되니까 빚더미 위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있어도 오히려 그게 부자가 더 빨리 망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100억 있어요? 100억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경기가 좋은 줄 알고 100억을 묻고 더블로 간다고 해서 100억에다가 그 다른 신용까지 더 써서 뭘 투자를 해. 근데 경기 사이클을 읽지 못하고 내가 투자한 그날부터 폭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억 있어도 3년 만에 100억이 마이너스 10억이 20억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데도 재앙 중에 하나다. 우리 불교도 재앙이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불교는 정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죠. 부처님 말씀, 세계 최고야. 세계 어느 종교를 봐도, 어느 철학을 봐도 부처님 말씀보다 더 나은 게 없어. 그리고 절들도 얼마나, 해인사, 통도사, 뭐 송광사, 얼마나 절들도 좋아. 갓바위도 좋고, 다 좋아요. 보면. 자원이 훌륭해. 근데 그거 믿고, 포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 이제 이렇게 또 기도를 더 열심히 하든지 하면 되는데, 뭐, 더 안 해. 더 안 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지. 이러면 우리 마인드가 무소유니까. 더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다른 어떤 생명들보다도 자원이 훌륭해요. 우리도 강국이 아니라 강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는 훌륭한 자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국의 자원의 재앙, 우리는 많은 좋은 능력을 가졌는데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지옥에 떨어져요. 아니, 이렇게 소가 지옥 갈 일이 잘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가 지옥에 왜 가겠어요? 소는 풀 뜯고 열심히 있다가 자기 나중에 살을 사람에게 보시하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서 소나 돼지나 이렇게 지옥 갈 일은 없다고요. 근데 사람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으나 잘못된 판단으로 자원의 재앙, 베네수엘라에서 정책을 잘못 쓴 것처럼 좋은 걸 가지고 있다가 정책을 잘못 써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도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자질을 잘 쓰면 되는데 미국은 자원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자원이 모두 다 재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중국은 자원 활용을 잘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제일 국가가 되고 있잖아요. 됐잖아요. 보면 사람도 자원을 잘 쓰면 부처가 되고 하늘세계 나게 되고 칠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람이 자원을 잘못 쓰면 그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님의 모친 기일날이라서 우리 같이 함께 스님 모친 극락왕생하시라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죠? 네. 자, 그러면 명단을 향해 주세요.